노숙자라고 무시하는 거야? 노숙자로 변장한 서명희 회장이 생선가게 앞에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며칠 전 생선 머리라도 달라 구걸하던 노숙자의 행패에 태호는 당황했습니다. 상한 생선 먹고 죽다 살았어. 멀쩡한 생선을 상했다. 생떼 쓰는 노숙자는 왜 이러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싱싱한 걸로 다시 싸드릴게요. 분명 가장 싱싱하고 튼실한 생선을 주었지만 태호는 오히려 사과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뜨는 게 익숙해진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태호는 알람도 맞춰놓지 않았어요. 몸이 먼저 알았거든요. 29, 곧 30이 될 나이였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보니 눈밑이 푸르스름했지만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옆방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5살 태준이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작은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태호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고 문을 닫았어요. 경매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은 언제나 태호였습니다. 아직 문도 열리지 않은 시장 골목을 걸으며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추운 새벽이었거든요. 경매장 아저씨가 셔터를 올리자마자 태호는 안으로 들어가 얼음 위에 가지런히 놓인 생선들 사이를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눈이 맑은 것, 비늘에 윤기가 흐르는 것, 아가미가 선홍빛인 것을 손으로 만져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이 일을 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요. 총각, 오늘도 일찍 왔네. 단골 아주머니가 옆가게 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그럼요. 신선한 거 먼저 골라야죠. 그래, 애 키우는 것도 힘들 텐데 대단하네. 장가는 언제 갈 거야? 글쎄요. 태호가 웃었지만 웃음이 입가에서 사라지자 남은 건 쓸쓸한 뿐이었어요. 주변 상인들이 와하고 웃었습니다. 태호도 따라 웃었지만 가슴 한편이 허전했어요. 오전 9시쯤 되자 동네 아줌마가 태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총각, 애 데려왔어요. 고맙습니다. 태준이가 아빠에게 달려왔어요. 태호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태준이 밥 먹었어? 응, 맛있었어.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호는 아이를 가게 안작은 의자에 앉혔어요. 태준이는 아빠 옆에서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가게 앞에 멈춰서서 생선을 보시다가 지갑을 여는데 손이 떨렸어요.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거든요. 아이고, 오늘은 그냥 가야겠네. 할머니가 돌아서려는 순간 태호가 얼른 생선 한 마리를 집어 비닐에 담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아니, 이게 무슨... 어차피 못 팔 거예요. 조금 흠집이 나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생선은 아침에 갓 들여온 멀쩡한 것이었거든요. 할머니는 고맙다며 허리를 굽신거리고 가셨고 태호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빠, 왜 공짜로 줘? 태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할머니 힘드시잖아.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응, 아빠 착해. 태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문을 닫기 전에 태호는 핸드폰으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고가 47만 원, 오늘 번 돈까지 합쳐서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신인 빛나는 아이들 고아원, 금액 30만 원. 송금 완료. 남은 잔고 17만 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앞에 누군가 섰어요. 여기요, 생선 좀 살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고개를 드는 순간 태호의 손이 멈췄어요.
스물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깔끔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아, 네. 뭐가 필요하세요? 고등어요. 신선한 걸로요. 태호가 생선을 고르는데 손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이상했어요. 10년 넘게 하던 일인데 오늘따라 손끝에 힘이 안 들어갔거든요. 아빠. 태준이가 의자에서 내려와 아빠 다리를 잡았어요. 여자가 아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아드님이에요? 아, 네.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여자는 태준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어요. 안녕? 몇 살이야? 5살. 태준이가 자랑스럽게 손가락 5개를 폈습니다. 여자가 웃었어요. 와, 5살이나? 멋진데? 그때 태호가 생선을 포장하다 그만 칼에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아, 작은 비명과 함께 손가락 끝에서 붉은 피가 배어났어요. 어머, 괜찮으세요? 여자가 얼른 가방에서 밴드를 꺼내더니 자연스럽게 태호의 손을 잡고 붙여주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 순간 태호는 여자의 손목에 반짝이는 시계를 봤는데 명품처럼 보였습니다. 여자가 황급히 소매로 가렸어요. 조심하셔야죠. 아드님도 있는데. 고맙습니다. 계산을 마친 여자가 가게를 나섰고 태호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아빠, 저 누나 예뻐.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태호가 웃었어요. 그래. 태준이 눈에도 예뻐? 응. 다음 날 태호는 태준이와 함께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는 곳이었거든요. 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태호야, 왔구나. 태준이도 왔고. 할머니. 태준이가 원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원장이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오늘도 후원금 고맙다. 네가 없었으면 우리 애들 겨울나기 힘들었을 거야. 별 말씀을요. 저도 여기서 컸잖아요. 원장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태준이는 복도로 나가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원장이 물었어요. 그런데 태호야, 좋은 사람 없어? 태준이도 엄마가 필요한 나이인데. 태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옛날 자기 모습 같았습니다. 아직 그럴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사 왔어요. 태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낮에 생선가게에 왔던 그 여자였어요. 여자도 태호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생선가게 사장님? 아, 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호는 얼른 고개를 숙였어요. 원장이 소개했습니다. 아, 서윤아 씨. 한 달에 한 번씩 봉사 오시는 분이야. 윤아 씨, 이쪽은 강태호 씨. 여기서 잘한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낮에 뵀죠? 윤아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호도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태호는 태준이를 재우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이상하다. 그 사람 왜 자꾸 신경 쓰이지? 한편 고급 세단 안에서 윤아는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못 가요.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아, 너 요즘 뭐 하고 다닌 거니? 엄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윤아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고아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태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이를 다정하게 대하던 모습, 할머니에게 생선을 건네던 모습이요. 좋은 사람 같아. 윤아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아는 고아원 봉사활동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었던 봉사가 이번 달엔 두 번이 됐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도 나타났습니다. 유나 씨, 오늘도 오셨어요? 원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시간이 나서요. 괜찮죠? 물론이죠. 고마워요. 유나는 아이들과 놀면서도 자꾸 복도 쪽을 쳐다봤어요. 태호가 올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한 달에 한 번만 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고아원 봉사활동 날이었어요. 유나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복도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태호였습니다. 태준이와 함께 걷고 있었어요. 태준아, 오늘 할머니한테 뭐 드릴까? 꽃. 그래, 좋은 생각이다. 태호 씨. 유나가 반갑게 다가갔습니다. 태호가 돌아보더니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유나 씨. 오늘도 오셨네요. 네. 태준아, 안녕. 누나. 태준이가 달려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태준이 오늘 뭐하러 왔어? 할머니 만나러. 와, 효자네. 그날 유나와 태호는 함께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밥을 먹이고 책을 읽어주고 놀아주었어요. 태준이도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많아졌어요. 태호 씨는 생선가게 얼마나 하셨어요? 10년 넘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시작했거든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근데 뭐, 익숙해요. 그리고 태준이 때문에라도 열심히 해야죠. 태호가 웃었습니다. 유나는 그 웃음이 좋았어요. 태준이 엄마는 안 계세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없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괜찮아요. 저랑 태준이 잘 살고 있어요. 태호는 놀고 있는 태준이를 봤습니다.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봉사활동이 끝나고 원장실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유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기, 시간 있으세요? 커피라도 한 잔. 아, 저는 태준이가 있어서. 태준이도 같이요. 아이스크림 사줄게요. 태준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빠 아이스크림. 태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아원 근처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빨간 의자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메뉴판이 붙어 있었어요. 유나는 평소 가던 강남의 카페와는 전혀 다른 이곳이 좋았습니다. 여기 커피 맛있어요. 쿠키도 드실래요? 네, 좋아요. 태준이에게는 아이스크림을 시켜줬어요. 아이가 신나서 먹는 모습을 보며 둘은 웃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세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유나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유나는 얼른 미소를 지었지만 입술 끝이 떨렸습니다. 태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유나가 한 모금 먹더니 눈을 반짝였어요. 와, 정말 맛있다. 그쵸?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이런 게 진짜 좋아요. 이런 게. 유나는 말을 멈췄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라고 말하려다가 참았거든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이런 게 뭐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준이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말했어요. 누나, 또 와. 응, 올게. 유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유나는 생선 가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었어요. 태호 씨, 고등어 주세요. 또 오셨어요? 네. 지난번 거 맛있어서요.
일주일에 한 번이 사흘에 한 번이 됐습니다. 생선을 사는 것보다 태호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길었어요. 태준이도 유나를 좋아했습니다. 누나. 태준이가 가게 앞에서 놀다가 유나를 보면 달려갔어요. 태준아, 오늘 유치원 어땠어? 재미있었어. 그림 그렸어. 시장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총각 여자 생겼나? 근데 애가 있잖아. 혼자 키우는데. 요즘 세상에 그게 뭐 어때? 사람이 중요하지. 어느 날 옆 가게 아주머니가 태호에게 물었어요. 총각아, 저 아가씨랑 사귀는 거야? 아니에요, 아주머니. 그냥 아는 사이예요. 에이, 누가 봐도 서로 좋아하는데?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가 빨개졌어요. 한편 유나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일 오전에는 대학원 MBA 과정 교실에 앉아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서유나 학생, 차기 후계자로서 이번 M&A 건에 대한 전략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나는 천천히 일어나 준비해온 답변을 했습니다. 또박또박 자신감 있게요.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나서는 순간 유나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비서였습니다. 아가씨, 경영전략 보고서 내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알아요. 유나는 전화를 끊고 시장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천 가방으로 바꿔들고 화장을 지웠어요. 그날 저녁 유나는 회사 앞 고급 레스토랑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서명희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늦었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요즘 이상하다, 너. 어디 다니니? 유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냥 친구들 만나고 그래요. 친구?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켰습니다. 오늘 몰래 찍은 태호와 태준이의 사진이 있었어요. 태호가 태준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나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태호 씨. 조금만 더 있다가 말할게요. 같은 시각 회장 집무실에서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서명희 회장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 딸 요즘 뭐 하는지 알아봐. 네, 아가씨를요? 요즘 이상해. 조사 좀 해봐. 알겠습니다. 사흘 뒤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받아 펼쳤어요. 첫 장에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유나가 한 남자와 분식집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옆에는 어린 남자아이도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야? 강태호라는 사람입니다.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요. 고아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비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5살 아들이 있습니다.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서류가 책상 위로 날아갔습니다. 회장이 벌떡 일어섰어요. 애가 있다고? 말도 안 돼. 아가씨가 자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당장 데려와.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진정을 어떻게 해? 내 딸이 지금. 회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아니야.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직접 만나볼 거야. 어떤 놈인지. 회장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옷 한 벌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자선 행사 때 입었던 낡은 옷이었어요.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설마 준비해. 내일 아침 일찍.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였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시장 골목 입구에 멈춰 섰어요. 엔진 소리가 꺼지고 고요한 새벽 공기만 남았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렸어요. 서명희 회장이었죠. 하지만 평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3천억대 재산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낡은 회색 옷을 걸쳤고 바지는 여기저기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원래 회색이었는지 검은색이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낡았어요. 머리는 산발이 된 채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일부러 그을음을 묻혔습니다. 손에는 찢어진 비닐봉지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비닐봉지마저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비서가 조수석에서 내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10년 넘게 회장을 보좌해온 비서였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됐어. 넌 저기 커피숍에서 대기해. CCTV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섰어요. 회장은 천천히 시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등을 구부리고 발을 질질 끌며 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흔한 노숙자 중 한 명으로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새벽 시장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생선 비린내와 야채 향, 그리고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이 냄새가 낯설었어요. 아니, 오래전에 맡아본 적은 있지만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어릴 때 이런 시장에서 자랐었는데 말이에요. 태호의 생선 가게가 보였습니다. 벌써 문을 열고 손님을 받고 있었어요. 간판도 없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어요. 옆에는 태준이가 작은 의자에 앉아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를 쥔 작은 손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회장은 가게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에 든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렸어요. 아저씨, 목소리를 떨리게 냈습니다. 일부러 쉰 목소리를 냈어요.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뭐 필요하세요? 태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경계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저기, 버릴 생선 머리라도 좀. 회장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찢어진 비닐봉지를 흔들며요. 손이 떨렸어요. 연기인지 진짜 떨림인지 자기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빠, 저 할머니 불쌍해. 태준이가 색연필을 내려놓고 아빠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맑은 눈동자였어요. 거기엔 순수함밖에 없었습니다. 태호는 잠시 회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얼음 상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저함 없이요. 회장은 태호가 어떤 생선을 고를지 지켜봤습니다. 혹시 정말 못 쓸 생선 머리를 줄까요? 아니면 이미 상한 것을 줄까요? 아니면 형편없는 걸 줄까요? 회장의 눈이 태호의 손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태호가 고른 건 아침에 막 들여온 싱싱한 고등어였습니다. 얼음 위에서 가장 윤기가 나는 것이었어요. 비늘이 반짝반짝 빛나고 눈이 맑은 생선이었습니다. 회장도 알 수 있었어요. 저 생선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요. 태호가 생선을 깨끗한 비닐에 담았습니다. 꼼꼼하게 포장했어요. 물이 새지 않도록 두 겹으로 싸고 신문지까지 덧댔습니다. 여기요. 태호가 정성스럽게 포장한 생선을 건넸습니다. 이게 버릴 거예요? 회장이 일부러 물었어요. 의심하는 목소리로요.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차피 못 팔 거예요. 조금 흠집이 나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장도 알 수 있었어요. 그 생선은 어떻게 봐도 멀쩡했거든요. 아니, 멀쩡한 정도가 아니라 최상품이었습니다. 태준이가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아빠가 거짓말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색칠 공부로 돌아갔어요. 고맙습니다. 회장은 생선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적어도 4,000원은 하는 생선이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태준이가 작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회장은 아이를 봤습니다. 해맑은 얼굴이었어요. 저 나이 아이가 저렇게 순수할 수 있을까요? 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태호는 다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생선을 권하고 있었어요. 태준이는 의자에 앉아 다시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계산인가? 아니면 진심일까? 회장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사람들의 계산과 거짓을 봐온 회장이었거든요. 회장은 골목 끝까지 걸어가 커피숍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장님, 괜찮으셨습니까? CCTV 확인했어? 네. 여기 보십시오. 비서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조금 전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태호가 생선을 고르는 모습이 또렷했습니다. 회장은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다시 봐. 생선 고르는 부분. 비서가 영상을 되돌렸습니다. 태호가 얼음 상자에서 생선을 고르는 장면이었어요. 망설임 없이 가장 좋은 걸 골랐습니다. 0.5초도 안 걸렸어요. 연기 같지는 않은데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커피숍 옆을 지나는 여자가 눈에 띄었어요. 유나였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시장에 온 거였어요. 회장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엄마를 보지 못했어요. 오직 한 곳만 보고 있었거든요. 태호의 가게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빨랐어요. 태호 씨, 태준아. 유나의 밝은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들렸습니다. 회장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어요. 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본 게 대체 얼마만일까요? 회장의 가슴이 아팠어요. 태준이가 의자에서 뛰어내려 유나에게 달려갔습니다. 유나가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았어요. 태준이가 유나 목에 팔을 감고 깔깔 웃었습니다. 유나가 생선을 하나 샀습니다. 태호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어요. 태준이도 두 사람 사이에서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족 같았어요. 회장의 손이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잔이 덜컥거렸어요. 저게 진짜 좋아 보이는군.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비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유나가 가게를 나섰습니다. 태호와 태준이가 손을 흔들어 배웅했어요. 유나도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밝은 얼굴이었어요. 회장은 돌아서서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저 청년 평소에도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그래? 조사해 보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비서가 다시 보고를 했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총각 원래 저렇다고 하네요. 원래 어려운 사람 보면 못 지나친답니다. 특히 노인분들한테요. 작년 겨울에도 노숙하시는 할아버지한테 생선 몇 번 드렸다고. 한겨울에도요. 회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태호가 태준이 손을 잡고 가게 앞을 쓸고 있었어요. 빗자루질을 하다가 지나가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여서요.
할머니가 태준이 머리를 쓰다듬자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진심일까? 정말? 아니면 유나 때문에 연기하는 걸까? 회장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사람들의 계산을 봐왔거든요. 사람들은 다 계산적이었습니다. 특히 돈 앞에서는요. 회장 자신도 그랬고요. 한 번 더 시험해야겠어. 회장님? 이번엔 제대로. 확실하게.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손에 든 생선 봉지가 바스락거렸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태호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경매장을 다녀왔어요. 오늘 들여온 생선이 특히 싱싱했습니다. 고등어 눈이 맑고 아가미가 선홍빛이었거든요. 가게로 돌아오니 태준이가 막 일어나 있었습니다. 아빠 배고파? 그래, 우리 태준이 밥 먹자. 간단히 아침을 먹이고 태호는 가게 문을 열었어요. 태준이는 가게 안작은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크레파스로 알록달록한 무지개를 그리고 있었어요. 아저씨,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난번 그 노숙 여인이었습니다. 똑같은 낡은 회색 패딩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준 생선을 담았던 바로 그 봉지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태호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얼굴이었어요. 회장은 잠시 태호의 얼굴을 봤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반가워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태준이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회장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기, 지난번에 주신 생선 있잖아요. 네, 드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맛있으셨어요? 태호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목소리를 떨리게 했어요. 그리고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갑자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이거 먹고 배탈 났어. 밤새 화장실만 갔다고.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생선 사러 온 손님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나와서 봤어요. 태준이가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크레파스를 떨어뜨렸습니다. 크레파스가 바닥에 굴러갔어요. 상한 생선을 줬잖아. 노인네라고 함부로 대하는 거야? 회장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총각이 상한 생선을 줬다고? 에이, 설마. 저 총각 원래 착한데. 아빠는 안 그랬어. 태준이가 벌떡 일어나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를 향해 걸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태호가 아이에게 눈짓했습니다. 태준이는 멈춰 섰어요. 입을 꾹 다물었지만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태호는 즉시 사과했습니다. 변명 한마디 없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정말 미안합니다.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요. 죄송하긴. 병원비 내놓으라고. 밤새 고생했어. 회장이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어요. 정육점 아저씨도, 야채가게 아주머니도, 떡집 할머니도 나와서 봤습니다. 제가 새 생선 드릴게요. 아니, 2마리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태호는 얼음 상자로 가서 가장 싱싱한 생선을 골랐습니다. 아침에 막 들여온 최상품이었어요. 1마리가 아니라 2마리나 골랐습니다. 비닐에 꼼꼼하게 담고 옆 반찬 가게로 달려갔어요. 태준아, 아빠 금방 올게. 여기 있어. 응.
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작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회장은 우는 아이를 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5살짜리 아이가 아빠를 위해 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태호가 돌아왔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뛰어갔다 온 거였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요. 새 생선 2마리고요. 이건 미역국이에요. 방금 끓인 거예요. 몸조리 잘하세요. 따뜻하게 드시고요. 생선 2마리에 따끈한 미역국까지 건넸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회장은 그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손에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태준이가 의자에서 내려와 회장 앞에 섰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는 얼굴이었어요. 빨갛게 부은 눈으로 회장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프지 마. 우리 아빠 나쁜 사람 아니야. 우리 아빠 착한 사람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또박또박 말했어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태호는 다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태준이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가 아빠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괜찮아, 태준아. 할머니 아프셨어. 우리가 도와드린 거야. 태호가 아이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옆가게 아주머니가 못 참겠다는 듯 다가왔습니다. 총각아, 내 잘못 아닌 것 같은데? 그 생선 내가 직접 봤거든. 아침에 막 들여온 거 멀쩡했어. 아니에요, 아주머니.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나 봐요. 에이, 총각이 너무 착해서 탈이야.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그저 웃었어요. 태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등을 계속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태준아. 할머니 많이 아프셨잖아.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근데 아빠가 잘못한 거 아닌데. 태준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할머니가 건강해지시는 게 중요하잖아. 회장은 그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봉지를 들고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골목 끝에 세워둔 차까지 가는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다리에도 힘이 없었어요. 차 안으로 들어가자 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회장은 대답 대신 봉지를 열어봤습니다. 싱싱한 생선 2마리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통이 들어 있었어요. 파 냄새가 났습니다. 방금 끓인 게 분명했어요. 저게 연기일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억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이 아프신 줄 알고요. 아이도. 회장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아이도 울고 있었는데 왜 화를 안 냈을까?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냈을 텐데. 비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CCTV 확인했어? 네. 여기 보십시오. 비서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조금 전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태호가 생선을 고르는 장면, 반찬 가게로 뛰어가는 모습, 태준이가 우는 모습, 그리고 태준이가 회장에게 말하는 장면까지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화면을 봤습니다. 되돌리고 또 되돌리며 봤어요. 특히 태준이가 자기를 올려다보며 할머니, 아프지 마. 우리 아빠 착한 사람이야 라고 했던 장면을 10번도 넘게 돌려봤습니다.
평소에도 저런가? 회장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조사해 봤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답니다. 손님이 생선이 싱싱하지 않다고 컴플레인 했는데 확인도 안 하고 바로 바꿔줬다고 합니다. 옆 가게 사람들이 다 말렸는데도요. 왜 그럴까? 글쎄요. 시장 사람들 말로는 원래 그런 성격이랍니다. 손해보는 게 두렵지 않은 것 같다고요. 회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태호의 가게가 보였어요. 태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뭔가 달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 말을 듣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회장은 손에 든 미역국통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직 따뜻했어요. 뚜껑을 살짝 열어보니 김이 확 올라왔습니다. 한 번 더 시험해야겠어.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전만큼 단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이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차가 출발했습니다. 회장은 손에 든 미역국통을 꽉 쥐고 있었어요. 창밖 풍경이 흘러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왜 할머니한테 화 안 냈어? 할머니가 힘드셨을 거야. 아프셨잖아. 근데 아빠 잘못 아닌데. 나 슬펐어. 아빠가 억울해하는 거 보니까 속상했어. 태준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우가 아이를 꼭 안았어요. 아빠도 슬펐어. 우리 태준이가 울어서. 그럼 왜 참았어? 할머니가 더 힘드셨을 거야. 우리보다 더. 그래서 도와드려야 해. 도와드리면 할머니 안 아파? 응. 우리가 도와드리면 할머니 마음이 좀 나아지실 거야. 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빠가 가르쳐 준 대로였어요. 아빠는 착한 사람이야. 우리 태준이도 착한 사람이야. 오늘 할머니한테 좋은 말 해줘서 고마워. 태준이가 아빠 품에 안겨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한편 회장의 집 식탁에는 미역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비서가 정성스럽게 데워온 거였어요. 회장은 그 국 앞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거두기를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멈췄어요.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니, 맛있다기보다는 따뜻했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국을 마지막으로 먹어본 게 대체 언제였을까요?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신 국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회장은 국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빈 그릇을 내려다보며 창밖을 봤어요. 저 청년, 그리고 저 아이.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오전 11시쯤이었어요. 봄 햇살이 따사롭게 시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평소처럼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고 태준이는 가게 앞 작은 공터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준아, 멀리 가지 마. 응. 태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공을 던졌다가 받으며 혼자 놀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가게 앞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수트에 은색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어요.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고 손에는 고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볼 수 없는 차림이었어요. 네, 어서 오세요. 태호가 손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강태호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남자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하얀 명함에 금색 글씨로 신화그룹 인사팀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태호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생선 비늘이 묻어 있어서 얼른 앞치마에 닦았어요. 저희 회사에서 사장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저를요? 태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비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사장님의 성실함과 인품을 높이 평가합니다. 시장에서 오래 일하시면서 쌓은 경험도 귀하고요. 저희 회사 수산유통본부 이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생선 고르던 손님들이 손을 멈췄어요. 옆 가게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나와서 쳐다봤습니다. 정육점 아저씨도 칼을 내려놓고 귀를 쫑긋 세웠어요. 이사요? 저는 학벌도 없고 대학도 안 나왔는데요. 태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학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경험과 실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저희가 높이 샀습니다. 비서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어요. 펼쳐서 태호에게 보여줬습니다. 맨 위에 큰 글씨로 숫자가 쓰여 있었어요. 연봉 10억입니다. 네. 태호의 손에서 칼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얼른 잡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아빠, 10억이 얼마야? 태준이가 공놀이를 멈추고 다가와 물었습니다. 순수한 눈망울로 아빠를 올려다봤어요. 주변 사람들이 와하고 웃었습니다. 많은 거야, 태준아. 엄청 많은 거. 옆 가게 정육점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비서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을 이었어요. 주택도 제공됩니다. 강남 쪽 아파트 30평형이고요. 주차장도 2대 가능합니다. 차량도 회사에서 지급하고요. 자녀분 교육비도 전액 회사에서 지원합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요. 태준이 학교 다닐 때 돈 안 내도 돼? 태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단다. 공부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비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태준이가 신기한 듯 입을 벌렸습니다. 야, 이게 무슨 기회야. 평생 못 벌 돈이잖아. 맞아. 10억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30년 일해도 못 버는 돈이야. 태준이 교육비까지? 나 같으면 당장 한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야채가게 아주머니도, 떡집 할머니도, 생선 사러 온 손님들도 모두 몰려와 구경했어요. 모두 부러운 눈빛으로 태호를 봤습니다. 태호는 태준이를 봤습니다. 아이가 커다란 눈망울로 아빠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아빠 옷자락을 잡고 있었습니다. 기대에 찬 눈빛이었어요. 비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출근 시간도 자율적입니다. 아드님 유치원 등원시키고 오셔도 되고요. 복지도 최고 수준입니다.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10억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벌 수 없는 돈이었어요. 시간을 드릴까요? 가족분들과 상의하셔도 되고 혹시 다른 조건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아니요.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정중하게 비서에게 돌려주었어요. 죄송합니다. 못 받아드리겠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뭐, 거절한다고? 10억을 거절해? 미쳤나? 비서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거든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조건이 마음에 안 드시면 더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연봉을 더 올리거나. 아니에요. 조건은 정말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태호가 말을 이었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근데요.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예.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변하잖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봤어요. 돈 생기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요. 태호는 태준이를 봤습니다. 전 변하고 싶지 않아요. 돈 때문에요. 지금의 제가 좋거든요. 태호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얼음 상자, 녹슨 저울, 기름때가 묻은 앞치마, 금이 간 도마. 화려하진 않았지만 태호에게는 전부였어요. 10년 넘게 함께한 것들이었습니다. 전 여기가 좋습니다. 이 시장이요. 이 사람들이요. 태호가 주변 사람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들, 정육점 아저씨, 떡집 할머니를 하나하나 봤어요. 여기 사람들이 저를 키워줬어요. 제가 힘들 때 도와줬고요. 태준이도 여기 사람들이 봐주시고요. 아빠. 태준이가 아빠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이도 여기서 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돈이 많은 곳보다 사람이 따뜻한 곳에서요. 강남 아파트에서 혼자 크는 것보다 여기서 이 사람들 틈에서 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태준이가 아빠 다리를 꽉 안았습니다. 나도 여기 좋아. 아주머니들도 좋고 친구들도 있어. 우리 여기 살자. 주변 사람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육점 아저씨가 코를 훌쩍였어요. 비서는 한참 동안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명함을 꺼냈어요. 그래도 명함이라도 받아주십시오.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정말 괜찮습니다. 마음 안 바뀔 거예요. 태호는 정중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비서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존경합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구두 소리가 골목길에 똑똑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진짜 거절했네. 10억을. 저 총각 대단하다. 정말. 태호는 다시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가 아빠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아빠 잘한 거지? 응, 잘했어. 태호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골목 끝 검은색 세단 안에서 비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거절했습니다. 뭐라고? 전화기 너머 서명희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억도요. 주택도, 차량도, 자녀 교육비 전액 지원도 전부 거절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이 숨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유가 뭐래?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변한다고요. 자기는 변하고 싶지 않답니다. 아이도 여기서 키우고 싶다고요. 사람이 따뜻한 곳에서요. 또 침묵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회장이 말했어요. 진짜구나. 정말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놀랐습니다. 명함조차 받지 않더군요. 그리고 아이가 정말 착합니다. 순수하고요. 아버지를 정말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 회장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실 창문으로 서울 한복판이 내려다 보였어요. 저 많은 빌딩, 저 많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 많은 사람 중에 10억을 거절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러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아이는 정말 친아들일까? 전화를 끊고 회장은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틀 뒤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서명희 회장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빛나는 아이들 고아원에 대해 알아봐봐. 고아원이요? 무슨 일이신지. 됐어. 차 준비해. 회장은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정장들 사이에서 가장 수수한 검정 코트를 꺼냈어요.
거울을 보며 목걸이를 풀고 시계도 벗었습니다. 최대한 평범하게 보이려고요. 고아원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낡은 3층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에 빛나는 아이들의 집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이 나와서 맞았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익명으로 후원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원장실로 오시죠. 원장실에 앉아 보리차를 마시며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 고아원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요즘 후원이 많이 줄어서 혹시 강태호 씨란 사람도 후원을 하나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이 환하게 웃었어요. 아, 강태호 씨 말씀이시죠? 네, 그 친구 참 기특해요. 3년째 매달 30만 원씩 보내줘요. 본인도 형편이 넉넉지 않은데 말이에요. 원장이 서랍에서 후원 장부를 꺼냈습니다. 강태호라는 이름이 쭉 적혀 있었어요.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아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태준이요. 5살인데 정말 착해요. 혹시 친아들인가요?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원장이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입양했어요.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입양. 5년 전쯤이에요. 여기 현관 앞에 아기가 버려졌었거든요. 태호가 우연히 발견했죠. 한겨울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원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가 말렸어요. 혼자 키우기 힘들 텐데 왜 그러냐고요. 그 친구도 힘들게 사는데 애까지 키우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처럼 만들 순 없다고 하더라고요. 외롭게요. 자기도 여기서 자라면서 얼마나 외로웠는데 이 아이까지 그렇게 자라게 할 순 없다고요.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그 친구는 달라요. 남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도요. 태준이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요즘 그 나이 아이들 중에 저렇게 착한 아이 드물어요. 원장이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태호가 왔는데 태준이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한 분이 아프신데 아빠가 약 사드리고 생선도 드렸다고요. 자기도 할머니 아프지 말라고 했다면서 자랑하더라고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혼부가 아니라 입양. 원장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현관을 나서자마자 차로 뛰어갔습니다. 차 문을 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렇게 선한 사람을 시험하고 의심하고 한참을 울고 나서 회장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고아원 정기 후원 행사 일정 잡아줘. 고아원 행사요? 내가 직접 갈 거야. 후원자로. 알겠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이제 사과해야겠어. 일요일이 됐습니다. 고아원 강당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후원자들과 원생들, 그리고 봉사자들이었습니다. 태호도 태준이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아이가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후원자분이 오셨습니다. 큰 금액을 기부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태호도 고개를 들었어요. 서명희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회색 샤넬 수트에 진주 목걸이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태호의 눈이 커졌어요. 저분이 노숙 여인이었습니다. 생선 머리 달라던 그 사람, 배탈 났다고 화내던 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우아했어요. 아빠, 저 할머니 아냐? 태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장은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태호가 보였어요. 태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멍하니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실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분을 노숙인으로 속여 시험했습니다. 술렁임이 일었어요. 원장이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봤습니다. 제 편견과 오만함으로 진짜 선한 사람을 의심했습니다. 생선 머리를 구걸하고 상한 생선 누명을 씌우고 돈으로 유혹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분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그분의 아이도 저를 위해 기도해 줬습니다. 태준이가 아빠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태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태준이를 안아 올리고요.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봐온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단상 위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미안합니다. 태호는 뒷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강당 바닥에 울렸어요. 사람들이 돌아봤지만 태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아빠 어디가? 잠깐 바람 쐬자. 태호는 고아원 운동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태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하늘을 봤어요. 왜? 날. 태준이가 아빠 얼굴을 만졌습니다. 아빠 슬퍼? 응. 조금. 왜? 모르겠어. 근데 슬퍼. 태준이가 아빠를 꽉 안았습니다. 작은 팔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준이를 재우고 태호는 창가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서명희 회장을 검색했어요.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검색 결과가 주르륵 나타났어요. 신화그룹 서명희 회장, 재계 여성 1호, 자수성가한 여성 CEO. 태호는 첫 번째 기사를 눌렀어요. 회장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스크롤이 제대로 안 됐어요. 재산 3천억 추정, 유통업계 최고 경영인. 태호는 검색창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명희 회장 가족을 쳤어요. 새 기사들이 떴습니다. 그 중 하나를 눌렀어요. 서명희 회장, 외동딸과 함께 자선행사 참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진이 로딩됐어요.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요. 회장이 보였습니다. 옆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손가락 2개로 벌렸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커졌어요. 유나였습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며 쿵 소리가 났어요. 태호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어. 입술이 떨렸습니다. 태호는 핸드폰을 주워들었습니다. 다시 사진을 봤어요. 역시 유나가 맞았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었어요. 서명희 회장의 외동딸 서유나이 17씨, 경영학 석사 과정 중 신화그룹 차기 후계자로 거론.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유나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게 진짜 좋아요. 이런 게 분식집에서 환하게 웃던 얼굴도요.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태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윤아가 보였고 뜨면 회장이 보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평소 같으면 일어날 시간이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호는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윤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모습, 태준이를 안아주던 모습, 분식집에서 행복해하던 모습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어날 시간이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일어났어요. 경매장에 갔습니다. 생선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신중하지 못했어요. 그냥 아무거나 집어들었습니다. 경매장 아저씨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태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태호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어요. 생선을 진열하고 저울을 꺼내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손이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가 옆에서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가끔 아빠를 쳐다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응? 아빠 얼굴 안 좋아. 아파? 아니야. 괜찮아. 태호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오늘 누나와? 모르겠어. 태호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9시, 10시가 됐어요. 평소 같으면 윤아가 올 시간이었습니다. 태호는 자기도 모르게 골목 입구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금방 고개를 돌렸습니다. 10시 30분쯤이었을까요?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의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알 수 있었거든요. 누군지요. 태호 씨, 윤아였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어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청가방을 들고 있었고 평소 입던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오늘 날씨 좋죠? 고등어 좀. 필요한 거 있으세요? 태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윤아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화난 표정이 굳었습니다. 예. 윤아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생선 사러 오셨어요? 태호는 여전히 생선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아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손은 계속 생선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태호 씨,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윤아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생선 안 사실 거면 가보세요. 태호 씨, 윤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떨림이 더 심해졌어요. 누나, 태준이가 색칠 공부를 내려놓고 달려왔습니다. 윤아를 안으려다가 아빠 표정을 보고 멈췄어요. 아빠 얼굴이 무서웠거든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태준이 안에 들어가 있어. 응. 태준이가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며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태호 씨, 무슨 일 있으면 말해요. 제발. 왜 갑자기 이래요? 윤아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이유라도 알려줘야죠. 태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칼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윤아를 봤습니다. 처음으로요. 신화그룹. 짧게 말했습니다. 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신화그룹 회장님이.
당신 어머니라는 거요. 태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어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태호 씨, 들어봐요. 설명할게요. 내가, 설명은 필요 없어요. 태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전부 다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도, 가난하다는 것도 다요.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진짜였어요. 태호 씨한테 느낀 감정은 전부 진짜였다고요. 유나가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태호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한 걸음 물러섰어요. 유나의 손이 허공을 잡았습니다.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셨죠?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말하면 나를 다른 시선으로 볼까봐. 다른 시선이요? 태호가 작게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전 당신이 누군지도 몰랐는데요. 다르게 볼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니면 제가 돈 때문에 접근할까봐 그러신 건가요? 가난한 생선가게 주인이 재벌 딸한테 붙으려고 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럼 뭔데요? 왜 거짓말을 했어요? 무서웠어요. 진짜 신분을 알면 떠날까봐. 나를 달리 볼까봐.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먹이고 있었어요.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보세요. 태호 씨, 가보시라고요. 태호는 다시 등을 돌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지만 참았어요. 손으로 얼음 상자를 꽉 쥐었습니다. 유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입을 열려다가 닫고 열려다가 닫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유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등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유나는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골목을 나서자마자 벽에 기대섰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유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가게 안에서 태호는 얼음 상자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아빠, 태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옆에 앉았어요. 누나 왜 울어? 누나 아파? 모르겠어. 태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아빠도 슬퍼? 태준이가 아빠 얼굴을 만졌습니다. 젖어 있었어요.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태준이를 꽉 안았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여다봤습니다. 총각아, 유나 씨랑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아무것도요.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른 일어나 태준이를 앉혔어요. 그리고 다시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쥔 손이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손이 미끄러져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주워들었지만 다시 떨어뜨렸어요. 총각아, 괜찮아요. 태호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태호는 가게 문을 닫고 태준이와 집으로 향했어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비와. 태준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엔 보슬보슬 내리더니 점점 세졌어요.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그러네. 빨리 가자. 태호는 태준이를 업고 뛰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유나는 자기 방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엄마였을 거예요. 하지만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유나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어요. 빗소리만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눈이 퉁퉁 부은 채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서명희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유나야. 엄마.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태호 씨가 저를 안 봐요. 차갑게 대해요. 제발, 제발 뭐라도 해줘요. 엄마가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라도 해줘요. 제발. 유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어요. 회장은 딸의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 내 탓이구나.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엄마가 망쳤어. 유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난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회장은 옷장을 열었어요. 화려한 옷들 사이에서 가장 수수한 베이지색 니트를 꺼냈습니다.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어요.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비서가 물었습니다. 차는 필요 없어. 택시 타고 갈 거야. 시장까지는 1시간이 걸렸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걸었어요. 운동화를 신으니 발이 편했습니다. 생선 가게가 보였습니다. 벌써 문을 열고 있었어요. 태호가 생선을 진열하고 있었고 태준이는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가게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 차갑게 식은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들을 게 없는데요. 태호는 다시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의심하고 시험한 것,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겁니다. 후회요? 태호가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장을 똑바로 봤어요. 그것보다 딸까지 이용하셨잖아요. 아니에요. 회장이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유나는 몰랐어요. 제가 시험한 건 유나도 몰랐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뭐가 달라지는데요? 유나 씨는 저한테 거짓말했잖아요. 그것도 회장님 때문 아니에요?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할머니, 태준이가 회장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회장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할머니 왜 와? 또 아파? 회장은 아이를 보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사과하러 왔어. 사과? 응. 할머니가 너희 아빠한테 나쁜 짓 했거든. 태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머니 나쁜 사람 아니야. 우리 아빠가 그랬어. 할머니 힘드신 거래.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태준이가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태호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태준아, 이리 와. 응. 태준이가 아빠에게 갔습니다. 회장은 혼자 서 있었어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선만 손질하고 있었어요. 회장은 매일 아침 가게 앞에 왔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청소 좀 해도 될까요? 태호는 대답 대신 빗자루를 가리켰습니다. 회장이 빗자루를 들고 가게 앞을 쓸기 시작했어요. 나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태호가 의자를 하나 내놓았어요. 앉으세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회장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 같은 놈 원래 없던 놈쯤으로 지워버리면 그만일 텐데요. 저도 사랑 없이 결혼했어요. 회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태호의 손이 멈췄어요. 딸만큼은 그렇게 안 살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또 막았네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욕심이었어요. 제 두려움이었고요. 가난이 두려웠던 게 아니라 체면이 두려웠어요. 태호는 생선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장을 봤어요. 저도 외로웠어요. 평생요. 태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나 씨가 좋았어요. 태준이도 유나 씨 좋아했고요. 우리 딸 진심이었어요. 정말로요. 알아요.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알아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될까요? 태호는 태준이를 봤습니다.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유나 누나 그림을요.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매일 아침 8시에 가게 앞에 섰어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가게 앞을 쓸고 심부름도 하고 태준이와 이야기도 나눴어요. 할머니, 오늘도 왔어? 응, 할머니 매일 올 거야. 왜? 할머니가 너희 아빠한테 용서받고 싶거든. 태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빠는 착한 사람이야. 금방 용서해 줄 거야. 그럴까? 응. 사흘째 되던 날 회장은 무릎이 아파서 절뚝거렸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는 날은 없었어요. 나흘째 되던 날 태호가 물었습니다. 다리 불편하시죠? 병원 가보세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무리하지 마세요. 태호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태호와 회장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태준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밥도 안 먹어요. 방에만 있고요. 태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학교도 안 가요. 그냥 창밖만 보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줘요. 태호는 태준이를 봤습니다. 아이가 그림을 들어 보였어요. 아빠와 유나 누나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해도 가족이 필요하긴 해요. 태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태호가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회장이 나타났어요. 옆에는 유나가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눈밑이 푸르스름했고 뺨이 홀쭉했습니다. 태호 씨,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나, 태준이가 달려갔습니다. 유나가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준아, 보고 싶었어? 나도. 왜 안 왔어? 미안해. 누나가 잘못했어. 유나는 태준이를 내려놓고 태호를 봤습니다. 미안해요. 거짓말한 거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정말 좋았다는 거요. 태호는 유나를 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환하게 웃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도 좋았어요. 유나 씨가요. 유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화난 건 거짓말 때문이 아니었어요. 시험 받는 게 싫었어요. 태호가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유나 씨도 무서웠다는 거요. 저도 그랬고요. 태호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가 유나를 끌어안았어요. 유나는 태호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옆에서 보던 회장도 눈가를 닦았습니다. 태준이가 두 사람 다리를 안았어요. 우리 이제 가족이야?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1년 후 시장 골목 생선가게 앞에 새 간판이 걸렸어요. 태온의 생선 고아원 후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간판 아래 가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태호가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유나가 계산대를 보고 있었어요. 머리를 하나로 묶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태준이가 유치원 가방을 메고 뛰어왔습니다. 이제 6살이 된 아이였어요. 우리 태준이 왔어? 유치원 재미있었어? 응, 선생님이 칭찬했어. 와, 대단한데? 회장이 오후에 생선 가게를 찾았어요. 아이고, 우리 태준이 잘 있었어? 할머니, 태준이가 달려가 회장을 안았습니다. 회장이 웃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오늘 뭐 배웠어? 가족 그림 그렸어. 태준이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아빠, 엄마, 할머니, 그리고 자기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와, 정말 잘 그렸네. 유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녁 때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4명이 안에 둘러앉았어요. 태호가 준비해온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자, 다들 드세요. 태준아. 태호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빠가 뭐라고 했지? 진짜 부자. 태준이가 또랑또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진짜 부자는 함께 웃는 사람이 많은 사람. 태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어른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밖에서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노을빛이 내려앉았어요. 가게 안불빛이 창문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4명의 그림자가 창문에 비쳤어요.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웃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서로를 믿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태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유나가 옆에 앉아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행복해요. 유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회장이 태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 품에 안겨 하품을 했어요. 시장은 조용해졌습니다. 하나둘 가게 불이 꺼졌어요. 하지만 태온의 생선 가게 불빛만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진짜 부자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